안녕하세요. 강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두뇌의 관성을 이용하기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연구를 하려고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다른 일을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유튜브를 계속 보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네이버 뉴스라든지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한 마음에 연구를 자꾸 뒷전으로 미루게 되는 경험들을 모두들 한 번쯤 해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무슨 일을 시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인간의 두뇌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무언가 일단 시작을 하면 그 일들이 생각보다 괴롭거나 힘들지 않게 느끼면서 그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은 이와 관련한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참가자들에게 매우 까다로운 퍼즐 맞추기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 어려운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썼다고 해요. 그런데 실험자가 갑자기 실험을 중단하고 자, 이제 모든 퍼즐 맞추기를 그만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에 참가했던 참가자 대부분 90% 이상은 그 지시를 듣지 않고서 계속 퍼즐 맞추기를 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두뇌가 관성의 법칙을 따르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 쓰기 같이 무언가 하기 싫은 일, 하기 어려운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연구자들은 계속 핑계를 대면서 일을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논문 쓰는 일을 시작하게 되면 또 일을 멈추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도 배우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연구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논문 쓰기랑 그 어려운 퍼즐이 비슷한 형태로 두뇌에게 자극을 가하기 때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의 모습도 매우 비슷합니다. 논문을 써야 하는데 유튜브를 찍고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패단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기 싫은 일을 시작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두뇌가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홍상수역에서 배우는 연구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홍상수의 영화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모르고 들어가야 한다는 대사입니다. 정말로 몰라서 들어가야 하고 그 과정이 정말로 발견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예술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감각적으로 새로운 세상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야. 정말로 모르고 들어가야 돼. 얼마나 모르고 가느냐는 건데. 예? 예. 희영 씨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가시는 것 같고, 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것들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매우 귀감이 되는 대사인데요. 사실 연구자들은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논문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가 있는데 내심 데이터가 그것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같은 거죠. 홍상수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그러한 시각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견해를 읽을 수 있습니다. We all know that we know very little about anything. 정말 모르고 들어가야 하는데 연구자는 아는 척 하려 합니다. 아니, 아는 척 해야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Just wish to know more. We pretend to know more. 뉴스를 보면 종종 대학 교수님들의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회 현상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듣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실 교수님들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 깊이 연구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사건들이 해당 분야와 동떨어진 경우에 교수님들도 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난감할 수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그 영화를 통해 이러한 지식인들의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At the end of the day, we know almost nothing. 누구나 사회 현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주목받지는 못하는 현실이 때로는 불공평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모르는 것에 대해 안다고 말했을 때 주어지는 이득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기가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We come up with all kinds of theory, generalization about ourselves and life and universe and anything, but this thing is infinite and our knowledge, our capability is so small. 어쩌면 제가 고민하며 연구하고 좋은 저널에 출간하기를 희망하는 노력들은 결국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닌 작은 탑을 쌓는 행위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We make abstraction all the time, maybe some tower. 그래도 학문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탑을 쌓는 행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그 작업들이 진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영화평론가 이동진은 홍상수 영화는 주제의식을 다루고 있지 않아서 더 특별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포레스트 검프의 주제의식은 영화 초반에 나오는 인생은 초콜릿 상자 같다는 것인데요. 홍상수 영화에서는 그러한 주제의식을 의식적으로 배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란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시사점을 얻을 뿐이라고 말이죠. 또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말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정말 그렇게 그런 말들을 찾느라고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중요한 말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홍상수 영화같이 논문을 쓴다면 아마도 출간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논문은 주제의식과 기존 학문에 대한 기여도를 중시합니다. 비록 그 과정이 바벨탑을 쌓는 것 같아도 말이죠. 홍상수 감독 역시 그의 영화를 통해 어쩌면 뻔한 것일 수 있는 생각을 영화란 매체를 통해 사골국 끓이듯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자신만의 탑을 쌓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공동 저자가 많으면 페이퍼는 어디로 갈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성공적으로 출간하기 위해서는 공동 저자들과 효과적으로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공동 저자들과 협업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로 인하여 페이퍼가 산으로 가거나 휴지통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페이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의 중간 단계에 새로운 공동 저자를 모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원래 의도는 공동 저자를 초대함으로 인해서 페이퍼를 더 잘 써보자는 좋은 의도지만 의도와 다르게 진도가 지체되거나 원치 않는 방향으로 페이퍼가 흘러가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저널에 투고했다가 리젝트를 몇 번 당하게 되면 점점 힘이 빠지게 되면서 페이퍼는 공중에 붕 뜨게 되고 아무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공동 저자들은 하나 둘씩 우선순위가 높은 논문에 자기의 시간을 할애하게 되고 기존에 함께 쓰던 페이퍼는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공동 저자가 모두 동기부여가 최대치에 이르렀을 때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내에 퍼블리케이션을 성공시키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제1저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자기 자신이 제1저자로서 페이퍼에 몸담고 있는 공동 저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공동 저자들이 함께 논문을 쓰고 있다면 소셜 로핑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셜 로핑이란 집단 속에 참여하는 개인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성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오히려 성과에 대한 인당 공헌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자신이 쓰고 있는 모든 페이퍼가 반드시 저널에 출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인정한다면 때로는 함께 쓰던 페이퍼를 어느 순간 떠나보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동안 노력했던 시간들이 아깝기도 하지만 붙잡고 있는다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 뿐 아니라 더 중요한 논문에 에너지를 쏟을 기회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페이퍼를 살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논문에 대한 애착이 가장 강한 저자가 반드시 우리 논문을 출간시키고 말겠다는 의지를 공동 저자들에게 강하게 밝히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논문을 개선시켜서 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 저자들 각자에게 요청할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의사소통을 해서 원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페이퍼의 아웃라인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보는 것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페이퍼의 핵심 내용들을 추려서 아웃라인을 만들어 보면 어디에서 페이퍼가 정체되고 있는지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체를 일으키는 저자에게 추가 작업을 요청함으로써 진도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공동 저자가 많으면 페이퍼는 어디로 갈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리서치 발표와 저널 리뷰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서치 발표는 보통 페이퍼를 쓰면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 잡마켓을 가든지 아니면 졸업 논문을 발표하든지 그럴 때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요. 발표는 기본적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자와 질문자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발표자도 질문자가 누군지 알고 질문자도 발표자가 누군지 아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질문자가 그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직접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면 그렇게 험한 말을 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자는 질문자를 최대한 존중해주고 의견을 수렴하거나 내 주장을 잘 설명하면 대부분 잘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 중에서 끈질기게 물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잡마켓 리서치 발표를 하거나 혹은 졸업 논문 발표를 할 때 보통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질문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발표자한테 예의를 갖춰서 질문을 하는 게 이제 학계의 어떤 관행입니다. 문제는 발표를 잘 했다고 해서 저널까지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차이점이 나오는데 저널 리뷰어들은 사실상 서로 누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악플러와 싸우는 느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페이퍼를 써서 저널에 서브미션을 하면 리뷰어들도 이제 그 페이퍼를 받게 되는데 이게 누가 쓴 페이퍼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쓴 페이퍼인지를 모른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치 그냥 익명 게시판에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누군지 모를 때 훨씬 더 편안하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인상적으로 느꼈던 것은 좋은 저널,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로 갈수록 더 많은 악플러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플러들의 강도도 세지고 그 악플의 그 내용도 길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탑 저널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 리뷰가 뭐 보통 기본 A4 용지로 3장은 넘어가는 그런 리뷰어들이 뭐 2-3명 그렇게 붙게 되면 딱 처음에 받아봤을 때 숨이 탁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뷰어 중에 한 명이라도
나한테 호의적인 리뷰어가 있어야 그 저널이 최종적으로 억셉트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 교수님께서 저한테 나한테 호의적인 리뷰어를 나의 편으로 만들어라. 그게 진짜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디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심판 입장이에요. 그리고 리뷰어 중에 이 페이퍼에 대해서 호의적인 리뷰어가 있고 굉장히 비호의적인 리뷰어가 있는데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호의적인 리뷰어들을 많이 만들어내야지 억셉트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리뷰어는 우리 페이퍼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페이퍼는 억셉트되고 어떤 페이퍼는 리젝트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페이퍼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리뷰어 커멘트를 찬찬히 읽어보면 그 해당 페이퍼에 대한 리뷰어의 애정도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자동차가 있고 폐차해야 되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거를 리뷰어들이 때로는 거칠게 또 때로는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페이퍼를 엄청나게 까는, 그러니까 심한 악플러처럼 구는 리뷰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좀 가슴에 상처도 받게 되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건 리뷰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페이퍼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경험상 생각해보면 어떤 페이퍼는 2주 만에 초안을 작성해도 결국 그게 나중에 좋은 저널로 가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어떤 페이퍼는 몇 년씩 붙들고 있어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결국 쓰레기통을 가고 공동 저작끼리 서로 싸우고 헤어지고 그런 일들도 안타깝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면 그 초기 리서치 아이디어의 가능성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리서치 발표와 저널 리뷰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논문의 리젝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다 보면 필연적으로 거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리젝션 레터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 페이퍼는 정말 흥미롭지만 우리 저널은 매우 경쟁이 치열하여 대다수가 리젝을 당하게 됩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에디터의 결정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접하게 됩니다. 수많은 리젝션 레터를 받다 보면 내성이 생길 만도 하지만 거절의 경험은 상처와 좌절을 남기게 됩니다. 문득 어떤 자세로 임할 때 억셉트를 받게 되는지를 경험적으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공동 저자와 작업을 하게 되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서로 안 하려는 경향, 그리고 서로 너무 하려는 경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서로 안 하려는 경향은 소셜 로핑에서 비롯되는 경향인데요. 학생들 조별 과제를 하다 보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공동 저자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간혹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리뷰어 커멘트를 받아보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로 인해서 자꾸 하기가 싫어지고 그러다 보면 공동 저자들 간의 할 일을 서로 미루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도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돌이켜보면 저부터 반성이 됩니다. 이처럼 서로 일을 미루게 되면 리뷰어 커멘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리젝션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서로 너무 하려는 경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공동 저자들 모두가 의욕이 넘치고 논문을 반드시 성공시키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매우 큰 상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매우 바람직한 상태이지만 서로 의욕이 크다 보면 페이퍼 리비전 방향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태스크 컨플릭트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릴레이션십 컨플릭트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리비전 과정 중에서 한두 번은 의견이 충돌해서 갈등의 상황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의욕이 넘치는 가운데 발생하는 갈등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겪게 된다면 우리 페이퍼에게 좋은 결과가 있겠구나 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의욕이 넘쳐서 갈등을 하게 되면 억셉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조금 더 하려고 노력하면 리스폰스 레터에 그러한 열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리뷰어의 커멘트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응답을 하게 되거든요. 리뷰어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해당 저자가 진지하고 철저하게 응대를 했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호의적이지 않더라도 호의적으로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리뷰어들은 우리 페이퍼의 방향을 잡아주는 길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유명한 거짓말 중에 사자가 새끼를 절벽에 떨어뜨리고 살아남는 새끼만 키운다는 말이 있죠. 아마도 리뷰어의 역할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뷰어들은 응대하기 까다로운 커멘트를 던졌을 때 해당 저자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응대를 하는가를 보고 논문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논문을 저널에 투고하고 원하는 결과를 받는 과정은 험난하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예상치 못했던 암초에 부딪히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의욕 넘치는 공동 저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고 아주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가 의욕이 넘치는 공동 저자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